오늘 제가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파리의 광장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기 파리에 다녀오신 분들 계시겠죠? 아니면 가신다면 어떤 것을 기대하고 가십니까? 여행이라는 것은 결국 타자를 향해서 떠나는 것이고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이잖아요. 아마 그렇다면 내가 누구인가를 결국은 발견하고 돌아올 텐데 그 전에 목적지에 가서 그 목적지 다움, 그러니까 파리면 파리 다움이 무엇인가 이런 걸 찾으려고 한다면 뭐 일일이 다 다니지 않더라도 아마 느끼시는 게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플라스 루아얄이라고 하는 건데 파리에서 최초로 공식적으로 왕이 만들어준 광장입니다. 그래서 왕립광장이 되었는데 이것이 오늘날에는 이런 모습입니다. 플라스 데 보주라고 해서 보주 광장인데 이게 파리의 공식적인 첫 광장입니다. 저는 그 왕의 입장에서 광장이 없는 게 더 편할 것 같은데 굳이 광장을 만들어준 이유가 결국은 자기 권위를 네. 널리 알려주는 것이죠. 내가 왜냐하면 국민- 왕립광장이라는 말은 네. 거기에 반드시 왕의 그런 그 동상을 세웁니다. 그래서 자기의 업적을 그 동상 기단에 자기가 정복한 나라나 뭐 이런 민족이나 이런 거 하고 자기가 정복한 그 민족이나 백성들을 거기에 노예처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권위를 널리 선양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프랑스 혁명 전의 광장은 왕이 준 것입니다. 권력자가 준 것이에요. 실질적으로는 밀실과 다름없다는 거죠. 광장과 밀실의 은유, 이것은 아마 최인훈 선생의 광장이라는 그 소설에도 계속 나오잖아요. 감시의 눈이 계속 따라다닌다. 그것은 옥외에 있는 넓은 장소라 할지라도 그것은 밀실과 다름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드나드는 사람은 시민이 아니라 신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왔어요. 신민과 시민. 신민은 바로 자기의 운명을 자신이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남이 만들어준 법에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사람이 신민입니다. 근데 시민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도시의 주민이라는 뜻으로 요즘은 자연스럽게 쓰지만 사실 옛날에는 시민이라는 것은 자기가 복종해야 될 법을 제정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시민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라는 것은 바로 프랑스 신민이 프랑스 시민이 되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민일 때는 광장이라 할지라도 그 광장은 규제와 감시 속에 통제를 당하는 그런 공간이었는데 시민광장엔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한 차이죠. 이것은 시청, 파리 시청 광장입니다. 이렇게 볼 때 권력은 왕만이 아니었어요. 시청을 그 당시에 지배하던 사람들은 도시의 상인들입니다. 상인들이 중세 말부터 돈을 많이 벌고서는 왕이나 영주들하고 흥정을 해요. 우리가 낼 세금을 20년치를 한꺼번에 줄 테니까 우리에게 자치권을 다오. 이렇게 해서 자치권을 사죠. 이렇게 해서 부르주아들이 도시의 지배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치권을 사서 운영을 하는데 그래서 상인 대표들이 시장이 됩니다. 이 시장이 이러한 시청을 짓고 그 자기 도시의 어떤 재력 이런 것들을 자랑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시청 앞 광장에도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것도 도시의 권력이
만들어준 광장이죠. 아직까지 신민들이 이런 광장을 사용했지 시민들이 사용하던 시대는 아니라는 거죠. 시민들이 사용하던 시대는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 시대는 17세기, 그러니까 18세기 말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는데 그 전에입니다. 지금 그 말이 한 사람을 사지를 찢고 있어요. 이것이 굉장한 형벌이죠. 이런 것을 구경하러 모였죠. 민주화된 사회에서는 사용하는 장면을 공개적으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옛날엔 모두가 학교에 다니는 시대가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른바 일벌백계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 하나 재수없게 해서 100명의 본보기로 당한다면 그건 얼마나 비민주적인 것입니까? 그래서 뭐 일벌백계로 처벌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적인 사고방식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죠. 아무튼 이 시대에는 한 사람을 죽임으로써 여러 사람에게 경고를 했던 것인데 이러한 사형을 집행하던 광장, 이것이 바로 파리 시청 앞에 그레브 광장입니다. 그레브 광장이란 말은 그 앞에 세느 강변에 자갈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자갈이 있는 마당이다. 그래서 그레브 광장인데, 이 그레브 광장은 도시 부르주아의 지배층이 만들어줬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광장이라는 이름이 붙었어도 여전히 밀실과 다름없는 통제가 일어나는 그러한 곳이었다라는 것을 아직까지 그 시대적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밀실에서 광장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이 팔레루아야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팔레루아야는 루이 14세가 어린 시절에 살던 궁전이에요. 지금 파리에 가면 그 오페라 거리가 있고 그 루브르 박물관에서 오페라 거리가 있는데 그 오른쪽 뒤에 이 팔레루아야이 있습니다. 이것의 역사를 보자면 루이 14세가 살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그 전쟁이 벌어지죠. 유럽에 30년 전쟁이 있고, 그러면 30년 전쟁이 끝난 다음에 국내에서 귀족들이 왕권에 도전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루이 14세가 아주 지긋지긋하게 궁전을 옮겨 다녀요. 그래서 이 어린 시절에 보냈던 팔레루아야과는 인연을 끊는데, 그래서 이 팔레루아야는 루이 14세의 동생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를레앙 가문으로 넘어가요. 오를레앙 공은 굉장히 호탕하고 도박벽이 있어가지고 돈을 막 탕진해요. 그래서 이 궁전의 일부를 임대하고 팔고 그래요. 그래서 이 궁전 안에 이제 레스토랑도 생기고 카페도 생기고 그다음에 오페라 극장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 마당이 왕궁의 마당이었지만 이제 대중들이 쉽게 드나드는 곳이 됐어요. 이 루이스 세바스티앙 메르시에는 18세기의 극작가예요. 파리의 풍경을 아주 잘 묘사한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젊은이에게 돈을 아주 두둑히 줘서 팔레루아야에 집어넣어봐라. 이 사람은 돈이 떨어질 때까지 3년이고 10년이고 나갈 생각을 안 할 것이다. 그만큼 팔레루아야이 재밌는 곳이라는 것이. 근데 이 팔레루아야에 아주 재밌는 이름의 나무가 한 그루 있었어요. 그 나무 이름이 크라쿠프 나무입니다. 크라쿠프 하면은 뭐 생각나는 지명이 있죠. 폴란드에 있죠. 폴란드의 크라쿠프. 이 나무의 이름은 왜냐하면 그때 한창 폴란드를 강대국이 나눠먹기 하려고 할 때 그 전쟁사에 아주 통달한 그런 사람들이 이 나무 밑에 앉아서 전쟁 소식을 들려주고 이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가면은 전쟁 소식을 들을 수 있구나 해서 그 나무 밑이 아주 명소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거기서 모여서 의사소통을 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마당 안에 있는 공간이지만 점점 광장으로 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실제로 광장이 생기는 과정은
역설적으로 신뢰에서 생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아카데미 우리가 보통 최고의 학술 기관을 아카데미라고 해요. 프랑스에서는 왕이 뒤에서 후원을 하면서 학술, 예술, 과학 이런 것들을 좀 더 증진시키는 그런 최고의 권위 있는 학술 기관을 아카데미라고 하죠. 왕이 후원하는 이 아카데미가 새로운 연구를 진작하고 회원끼리 거기서 자유롭게 토론을 해요. 거기에는 귀족, 성직자, 평민 이런 사람들이 함께 아카데미 회원이 되지만 거기에서는 신분보다는 지식을 누가 더 많이 가졌느냐가 중요해요. 이렇게 해서 신분의 중요성보다는 개인의 지식과 자질이 더 중요한 그런 공간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실내에서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하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대화의 광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신분을 떠나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우대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새로운 변화의 실마리가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카페가 이제 또 공론화의 광장이죠. 어떤 카페는 전쟁의 전문가가 앉아서 사람들을 모아요. 또 어떤 데는 베르사유 궁전의 야사들, 또는 어떤 데는 사교계 또는 화류계 또는 연극계 이런 데 정통한 사람들이 다니는 카페가 있는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러 사람들이 거기 몰려드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거기 앉아서 하루 종일 재미있게 얘기를 하고 자기에게 돈을 주는 사람에게 구독료를 받고 자기가 신문을 발행해요. 그 신문을 발행하는데 손으로 써서 신문을 발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수기신문이라고 합니다. 수기신문, 손으로 썼다. 근데 이 수기신문의 독자는 외국의 군주까지도 있어요. 하도 유행인 사람들. 그래서 사업을 많이 한 사람은 필생을 50명 정도 고용을 해서 계속 같은 내용의 편지를 베껴서 서신 보내는 거예요. 왜 이게 유리한가? 보통 인쇄물은 경찰이 인쇄소를 불시 방문하면 다 적발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손으로 쓴 편지는 이건 사신이기 때문에 그때도 사신을 마음대로 뜯어보질 못해요. 법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손으로 써서 신문을 발행해서 보내는 거예요. 이런 카페가 파리에 18세기 초에 300개가 있었는데 18세기 말 프랑스 혁명 직전에는 1800개로 늘어납니다. 그가 카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거기에 광장이 마련되는 거죠. 지금 여기 여러분이 보시는 제목이 있는 곳 이거 다 아시죠? 바스티유 광장의 기념탑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시민혁명이 만들어낸 광장입니다. 최초의 광장이에요. 옛날에 여기에 바스티유 요새와 바스티유 감옥이 있던 곳이에요. 이것을 바로 파리 시민들이 혁명을 통해서 무너뜨리고 거기에 시민광장을 세웠던 것입니다.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건 다 아시잖아요. 일어나게 된 배경을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1788년까지 왕이 재정 문제를 타개할 어떠한 방법도 이제 나오지가 않아요. 그전에는 계속해서 외국의 빚을 얻어서라도 갚았는데 이제 국제시장에서 프랑스가 파산이 났다는 소문이 들어서 아무리 높은 이자를 준다고 해도 돈을 빌려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압박을 하죠. 새로운 세금을 신설하려면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 동의를 얻으려면 전통적인
전국 신분회를 열어라. 그래서 전국 신분회를 열면은 이제 새로운 세금에 동의해 주겠다. 이래서 왕이 할 수 없이 그 신분회를 열라고 명령을 해요. 근데 신분회를 왕이 열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 전국 신분회의 운영 방식 때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신분별로 각자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제1신분 회의실 따로, 제2신분 회의실 따로, 제3신분 회의실 따로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회의를 해서 뭐 그 대표가 100명이건 1000명이건 한 표를 모아서 가져와요. 그래서 셋이서 결국 합의 봐 가지고 투표를 하면 대개 결과는 뭐냐면 2대 1입니다. 특권층이 2표와 평민이 1표가 되겠죠. 바로 이 특권층이 2표가 돼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왕에게 저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특권층이 왕에게 저항하는 방법으로 이 전국 신분회를 자꾸 소집해 달라고 그러는데 이제 왕도 뒤로 밀리다가 결국은 그래 할 수 없다. 전국 신분회를 소집하자. 이렇게 해서 내년에 이제 하기로 했어요. 그때 1788년에는 굉장한 그 우박과 그런 그 천재지변에 가까운 그런 그 재해가 나죠. 그래서 농가들이 굉장히 그 망하다시피 했어요. 그러니까 불만도 많았고 이런 판에 이제 전국 신분회를 소집하라고 하니까 제3신분이 그때 이제 배웠던 그런 이론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제3신분은 전 국민의 98%다. 제1신분인 성직자는 인구의 0.5%예요. 그 다음에 제2신분인 귀족은 1.5%. 둘 합쳐봐야 2%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98%가 평민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평민들이 이렇게 눈부시게 숫자로 발전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세금을 거의 다 부담을 했는데 우리에게 몫을 늘려달라. 우리가 더 이상 바라진 않고 단지 제1신분 대표자 수와 제2신분 대표자 수를 합친 만큼이라도 우리 대표를 뽑게 해달라. 이게 첫 번째 주장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고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분별 투표면 600명이건 한 표, 300명이건 한 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2배로 해주되 대신 이제 신분별 투표가 아니라 개별 투표를 허락해 달라. 이게 바로 이제 민주주의 정신을 이제 주장하고 나온 것이죠. 근데 왕은 미적거리면서 2배로 늘려주는 건 허락을 해요. 그러나 개인별 투표는 결코 허락하지 않으면서 시간을 끌고 결국은 이듬해 전국 신분회가 모이는 날까지 가요. 그런데 성직자는 제일 신분이지만 사실상 이건 신분이 아니라 직업인이에요. 왜냐하면 신분이라는 것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서 신분을 물려줘야 되는데 성직자는 결혼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직자는 직업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성직자에도 신분이 있어요. 귀족과 평민인데 귀족이 고위직을 맡고 하위직은 평민의 몫이겠죠. 그러니까 성직자들이 계속 불만이 쌓인 거예요. 그래서 성직자 가운데 하위직 성직자가 이탈해서 평민들 편을 붙어요. 그러니까 숫자가 이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국 신분회를 지배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우리가야말로 진정한 국민의 대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국회를 선포해요. 이게 정말 평화적인 혁명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6월 17일 날 이제 그 국회를 선포하고 그다음에 제3신분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자기 주장을 하러 회의실을 갔는데 이제 왕이 이건 도저히 용납 못해. 그래서 제3신분의 회의실을 잠궈버려요. 고친다는 핑계로. 그렇게 해서 이 제3신분이 우왕좌왕하다가 바로 옆에 이런 실내 체육관이 있어요. 이게 운동하는 곳이에요. 쥐드폼이라는 것은 일종의 테니스 같은 거예요. 털공을 라켓으로 쳐서 넘기는 그런 놀이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데선 테니스 코트의 맹세다 이런 말도 있을 텐데 저건 원어로 쥐드봄의 맹세입니다. 그래서 6월 20일 날 여기 들어가서 선언을 해요. 우리는 프랑스의 최초의 성문 헌법을 제정하기 전에는 결코 헤어지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여기에 가운데에서 손을 들고 맹세를 맨 처음에 하는 사람이 파리의 초대 민선시장이에요. 그 전에 부르주아들이 자치권을 샀을 때 파리 시장은 왕이 임명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파리의 최초의 민선시장으로 이제 뽑았죠, 이 사람을. 근데 이건 나중에 얘기고 지금 국회의원이에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이 창에서 들어오는 이 빛이 들어오고 바람이 불고 여기에 구경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제 국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권력을 준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 그리고 이들은 최초로 프랑스에서 최초로 공개적으로 정치를 참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시민들이 탄생하니까 바로 이렇게 공개적인 광장의 정치가 탄생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서 시민들이 탄생하면서 만들어낸 그것이 최초의 광장이 바로 바스티유 광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바스티유 감옥을 정복해서 무너뜨리고 거기에 이제 광장이 생겨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직 콩코르드 광장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콩코르드 광장도 혁명의 산물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루이 15세의 광장이었는데 이제 거기에다 단두대를 세우고 혁명광장이라고 그랬다가 나중에 이것을 화합의 차원에서 이름을 콩코르드라고 붙인 것이죠. 이것도 혁명의 산물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왜 파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그랬을까라는 생각했는데 그 이탈리아나 영국과 다르게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의 자부심은 시민혁명에 있는 것 같아요. 자신들의 손으로 이 나라의 주권을 민중에게로 돌려왔다는 것 자체에 대한 그 자부심이 다른 유럽 국가랑 굉장히 다르다는 느낌을 지금 강연을 계속 들으면서 많이 느꼈고요. 네, 그래서 네. 프랑스의 국경일이 바로 7월 14일인 이유도 아마 그럴 겁니다. 아마 그런 자부심 때문이겠죠. 네. 그래서 이 광장이라는 것이 밀실과 얼마나 다른 것이고 밀실이라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공산국가가 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도 사실상 광장은 밀실이잖아요. 우리 러시아의 붉은 광장이 있고 그다음에 중국의 티에난먼 광장이 있고 이런 곳들은 통제하던 그런 곳이지 광장이란 이름만 있지만 사실은 밀실이었잖아요. 그래서 광장은 결국 시민과 함께 태어난 것이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볼 점이었고요. 이로써 광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